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너도 내 가방 가지러 왔냐? 썩 꺼져. 하림이 말하는 순간 노인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119에 전화하려는 순간 그 노인은 손목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전화하지 마, 제발. 잠시 후 노인은 병원에 옮겨졌고 하림은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사라진 채 쪽지 하나가 있는데 그 가방 버려라. 가지고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길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눈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무거운 한방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죠. 23살 은하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얇은 패딩 점퍼는 이미 눈에 흠뻑 젖어 어깨를 짓눌렀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녹이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림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 쌓인 길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털외투를 입었고 손에는 까만색 청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마치 그 가방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처럼요.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하림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망설였습니다. 사실 낯선 상황은 아니었어요. 2년 전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아무도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죠. 결국 할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차가운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날 이후 하림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하림은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무릎이 젖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림이 귀를 가까이 대자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살아계셨습니다. 하림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119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하림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가방 절대 열면 안 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도 제대로 없는데 가방만은 놓지 않았어요. 하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하림이 다시 전화기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눈을 떴어요.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흘러나왔죠. 그 안엔 내 인생이 들어있어. 하림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에게 그 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느껴졌습니다. 목숨보다도요. 하림이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눈발이 너무 거세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이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하림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제가 가방 꼭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하림이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분쯤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하얀 눈발을 가르며 골목 안으로 들어왔죠.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노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식도 제대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건 내 거야. 응급구조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하림을 바라봤어요. 혹시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 이 가방은? 하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들고 갈게요. 병원까지 따라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하림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옷이나 책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었죠.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렸습니다. 하림이 슬쩍 들여다봤어요. 낡은 노트 몇 권과 이상한 종이가 보였습니다. 복잡한 선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설계도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응급실에서 노인을 치료하는 동안 하림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새벽 7시가 되어서야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입원했고 가방은 하림이 맡게 되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를 찾는 중이에요. 일단 가방은 가지고 계세요. 하림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온통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하림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골목 끝에 서 있던 그 사람 같았죠. 하림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림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멈췄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열면 안 돼. 하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날 나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비밀을 떠안은 거였어요. 하림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손으로 손목을 붙잡던 그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내 인생이 들어있어. 침대 옆에 놓인 까만 가방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퍼만 열면 될 텐데 손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림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림이 물었습니다. 어제 응급실로 오셨던 할아버지 계신 병실이 어디예요? 70 넘으신 분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새벽에 퇴원하셨어요. 네, 새벽에요? 하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네, 새벽 4시쯤 혼자 나가셨어요. 만류했는데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림은 허탈한 표정으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문을 열자 텅 빈 병실이 나타났어요.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림이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가방은 버려.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하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험? 대체 무슨 위험이길래요? 메모를 보자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이런 말을 남길 리 없었거든요. 하림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리라고 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림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노인이 뭐라 하든 이제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4~5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노트 밑에는 두툼한 설계도 뭉치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죠. 하림이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전기 고지서였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20. 하림은 그 주소를 스마트폰에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죠. 하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동네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은 낡았어요. 벽에는 재개발 찬반 포스터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고 곳곳에 빈집이 보였죠. 하림이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옆에는 녹슨 우편함이 달려 있었어요. 하림이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는 초라한 문이었죠. 하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어제 병원에서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노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왜 왔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림이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가방 가져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왜 버리지 않았어? 메모 못 봤어? 봤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림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어요. 그 가방, 그냥 고물 아니잖아요. 제가 봤어요. 설계도랑 노트들.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봤어? 어디까지 봤어?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노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였죠.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구석에는 작은 전기밥솥과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죠. 삭막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았어요. 하림이 가방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동규, 그게 내 이름이야. 발명가였지. 하림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하동규 발명가라고 입력하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천재 발명가 하동규,
돌연 잠적 특허 분쟁 휘말려 행방묘연. 기사 옆에는 젊은 시절 하동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하림이 화면을 하동규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동규는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지. 하동규가 전기포트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하림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하림이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죠. 왜 그만두신 거예요? 하동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그만둔 게 아니야. 빼앗긴 거지. 하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동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세상은 나를 버렸고 난 그걸 증명할 증거를 들고 다녀. 이 가방에 다 들어있어. 하림이 하동규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림은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채 쓸쓸히 살다 가신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할아버지 닮아서요. 그분도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하동규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죠. 고맙구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림은 알았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동규가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았죠. 90년대였어. 내가 30 중반이었을 때야. 하동규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국가발명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지. 전기절약 장치였어. 요즘 같으면 흔한 기술이지만 그땐 달랐거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어. 하림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동규의 손이 가방 위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 고윤재. 나보다 5살 어렸지. 사업하는 집 아들이었어. 그 친구가 나한테 말했어. 같이 회사를 만들자고. 특허를 내면 대박이 날 거라고. 하동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순진했어. 기술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지. 돈이며 법이며 그런 건 잘 몰랐거든. 하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벌써 느껴졌으니까요. 특허 출원 일주일 전이었어. 윤재가 설계도를 달라고 했어. 특허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난 그냥 넘겨줬지. 동업자니까. 믿었으니까. 하동규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특허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어. 내 이름으로 특허가 출원됐나 보려고. 근데 하동규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고윤재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내 설계도가, 내 기술이 다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된 거야. 하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동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했지. 찾아갔지.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더라고. 증거가 뭐가 있냐고.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잖냐고. 하동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내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어. 신문에 나온 건 고윤재였어. 방송 인터뷰도 그 친구가 했고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됐지. 하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노인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지. 경찰도 가고 법원도 갔어. 근데 소용없었어. 증거가 없으니까. 설계도 원본도 그 친구가 가져갔으니까. 하동규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펼치자 빼곡한 글씨와 그림이 나타났죠. 이것만 남았어. 초안 노트. 설계 전에 끄적거리던 거. 법정에선 이게 증거가 안 된대. 누가 봐도 내가 먼저 만든 건데 말이야. 하림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죠. 하림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동규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고윤재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라인엑스 부회장, 재계 서열 20위권, 친환경 기술 선도 기업, 화려한 이력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림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라인엑스 특허라고요. 특허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하림이 하나하나 클릭하며 확인했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전기절약 장치, 출원일자 97년, 출원인 고윤재. 하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동규가 말한 그 특허였어요. 하림이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동규의 노트와 똑같았어요. 이건 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나야. 지금 시간 돼? 재민은 하림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공대를 다니면서 특허 공부를 하는 친구였죠. 1시간 뒤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림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동규의 노트 사진과 라인엑스 특허를 나란히 보여줬죠. 재민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완전 똑같은데? 그치? 내가 봐도 그래. 재민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회로 구조. 지금 나온 기술보다 20년은 앞선 거야.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명이었을 거야.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하림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림이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쓰러진 노인, 그리고 가방 속 비밀까지요. 재민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라인엑스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재계 순위 상위권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그래도 해야지. 이건 도둑질이잖아. 하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림아, 나도 내 마음은 알겠는데. 증거가 부족해. 법적으로 싸우려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재민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특허 전문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볼게. 비공식적으로. 그날 저녁 하림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받는데 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편의점 앞이 주차구역도 아닌데 말이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을 켠 채로 서 있었어요. 하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차가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고요. 하림이 걸음을 빨리 했어요.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림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동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미행당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하동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야. 끝까지 감시하거든. 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동규가 말했어요. 하림아, 이제라도 손 떼. 위험해. 하지만 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아니에요. 이제 와서 멈추면 할아버지는 또 지워져요. 그날 밤 하림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라인엑스가 신기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인데요. 화면에 고윤재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지만 끌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하동규의 인생을 빼앗은 사람이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하림아,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만약 사실이면 업계 발칵 뒤집힐 거래. 근데 조심해. 라인엑스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림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하림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틀 후 하림은 다시 하동규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동규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요. 할아버지, 저예요.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림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방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하동규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알아야지. 어차피 이젠. 하림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안을 살폈어요. 노트와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그 아래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더듬자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 바닥에 또 다른 지퍼가 있었습니다. 이중 지퍼였어요. 본 적 없는 구조였죠. 하림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나왔어요. 녹슨 금속 부품이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와 스프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회로 조각이었어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정교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이었죠. 하림이 더 안쪽을 뒤졌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구형 녹음기였죠.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림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하동규가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하동규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은 낡은 연구실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림이 사진을 하동규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동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그 사람. 하동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림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형, 이 기술은 우리 둘의 거야. 내 이름도 넣어야 해.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알아, 동수야. 걱정 마. 특허 나오면 내 이름도 같이 넣을게. 하동규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목소리였죠.
지금보다 훨씬 밝고 힘찼어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하림이 하동규를 바라봤습니다. 하동규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동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동생이었어. 하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하동수, 나보다 5살 아래였지. 대학도 못 가고 날 도와줬어. 연구실 청소하고 부품 나르고 밤새 설계도 그리는 것도 도와주고. 하동규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애였어.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형만 믿는다고, 형이 성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그랬거든. 하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동규가 계속 말했어요. 특허 등록하고 일주일 뒤였어. 동수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아침에 집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 찾고 찾았지. 경찰에도 신고했어.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뒤에 강에서 발견됐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어. 사고사라고 했지. 하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동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난 알아. 사고가 아니었어. 동수는 수영을 잘했거든. 그렇게 쉽게 물에 빠질 애가 아니야. 그럼 고윤재야. 그 친구가 동수를 없앤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하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동규가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한테 말했어. 수상하다고. 조사해달라고. 근데 고윤재네 집안이 어디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다 무마시켰어. 하동규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 애가 날 믿었는데 난 지켜주지 못했어. 하림이 하동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때부터야. 내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게 동수 목소리, 동수 사진, 우리가 함께 만든 부품들 다 여기 넣어뒀어. 언젠가 세상에 알릴 거라고 다짐했지. 하림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하림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밤인데 말이죠. 은하림 씨?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협박하는 투는 아니었지만 섬뜩했어요. 누구세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냥 충고 하나 하러 왔어요. 이런 일 그만두는 게 좋을 거리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노인네 가방 말이에요. 과거는 묻어두는 게 서로 좋아요.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림이 받아들었어요. 라인엑스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이니까 이렇게 말로 끝내는 거예요. 다음엔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하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나 지금 협박당했어. 재민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 어디서? 괜찮아? 하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림아, 이거 생각보다 위험해. 라인엑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림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특허 도용, 하동규의 동생 하동수 실종, 강에서 발견된 시신, 사고사 처리, 그리고 25년간 이어진 침묵. 하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 특허 도용이 아니야.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인일 수도 있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하림의 방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품은 채로요. 다음 날 하림은 협박이 두려웠지만 하동규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동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인사를 했지만 하동규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하림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하동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왔구나. 하동규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하림이 시계를 보았어요. 바늘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서요. 할아버지, 그 시계 고장 났어요? 응. 오래됐지. 제가 고쳐드릴까요? 시계방 가면 금방인데. 하동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시계를 꼭 쥐었어요. 아니야. 그냥 둘 거야. 하림은 이상했습니다. 고치면 될 텐데 왜 그냥 두는 걸까요? 며칠 동안 하림은 하동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박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동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하림은 하동규의 작은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라면 하나를 끓였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이 멈춘 시계를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매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시계 특별한 거예요? 하동규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판을 쓰다듬었어요. 동수가 준 거야. 내 생일 선물이었지. 하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수가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거야. 중고품이었지만 난 너무 좋았어.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계가 멈춘 시각이 오후 3시 20분이야. 동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시각이거든. 하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고치지 않아. 그 순간에 멈춰두고 싶어. 하림이 하동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하림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하동규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림이 우겨서 함께 먹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라면만 드시면 안 돼요. 몸 안 좋아져요. 괜찮아.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동규가 하림을 바라봤어요. 조금 놀란 표정이었죠. 너 같은 애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혼자라서요.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동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하동규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설계도였어요. 낡은 노트가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그린 것 같았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하림이 물었습니다. 하동규가 설계도를 펼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구상한 기술이야. 아직 세상에 없는 거지. 하림이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회로와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발명가라는 걸요.
하동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믿겠어. 전 믿어요. 하림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하동규가 하림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눈에 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림은 설계도 사진을 찍어 재민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림아, 이거 진짜야? 어디서 났어? 응. 왜? 재민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교수님한테 몰래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 이게 만약 실현되면 산업 한도가 바뀔 수도 있대. 하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응. 근데 조심해. 이런 기술이면 라인엑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하림은 하동규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설계도 대단한 거래요. 하동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누가, 저는 할아버지만 믿어요. 하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동규가 한참을 하림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림은 매일 하동규를 찾아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동규는 하림에게 간단한 기계 수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이렇게 돌리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하동규의 손이 능숙했습니다. 늙었어도 여전히 발명가의 손이었어요. 와, 신기해요. 하림이 감탄했습니다. 하동규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림이 하동규의 약을 챙겨왔어요. 약국에서 산 소화제와 영양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림이 물을 따라 건넸어요. 매일 드셔야 해요. 하동규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같은 애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하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림이 일어서려는데 하동규가 불렀습니다. 하림아. 네. 너만 믿는다. 하동규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아버지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유대감이었죠. 하림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겠어.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하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동규의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틀 뒤 하림은 중고 카메라 한 대를 들고 하동규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하림을 보고 하동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카메라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하림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하동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죠. 왜요? 또 빼앗길 거야. 또.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림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동규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세상은 똑같아. 이번엔 숨지 말아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겪은 일을요. 하동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소용없어. 누가 믿겠어. 늙은이 하나 헛소리라고 할 거야. 하림이 하동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믿어요. 그리고 분명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하동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림이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동수 형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하동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해보자.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재민이 편집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림은 저렴한 조명과 마이크를 샀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다 털어서요. 하동규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창가 쪽에 의자를 놓았어요. 자연광이 들어와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촬영 당일 하동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셔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해요. 그냥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림이 카메라 뒤에서 말했습니다.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하동규입니다. 올해 73이고요.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발명가로 일했습니다. 국가발명대회에서 상도 받았죠. 하동규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밤새 연구실에서 일하던 이야기, 동생 동수와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이야기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잠깐 쉴까요? 하림이 물었습니다. 하동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계속할게. 하동규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윤재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동생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25년간 숨어 살아온 이야기까지요. 1시간 넘게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하동규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림이 물을 따라 건넸어요.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동규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네. 하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뒤 재민이 편집본을 보내왔습니다. 하림이 영상을 확인했어요. 1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하동규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했어요. 신원 보호를 위해서였죠. 목소리도 살짝 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하림은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친 발명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브와 몇몇 커뮤니티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처음 하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고작 50명이었어요. 댓글도 2-3개 뿐이었죠. 하림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하림이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3,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이분 기억난다. 90년대 신문에서 봤어. 이거 진짜면 대박 사건인데? 라인X 기술이 도용이었다고? 하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동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 기억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 저녁 하림은 하동규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하동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하동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90년대 중반 연구실에서 일했던 김준호입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림이 댓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동규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 김준호?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세요? 내 제자였어. 25살 청년이었지.
착한 애였는데. 하동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림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연락해 볼까요? 그래, 연락해 보자. 하림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준호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하림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영상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죠. 하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고요. 증거? 늙은이 헛소리가 무슨 증거입니까? 내일까지 내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림의 손이 떨렸어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협박 전화 왔어. 영상 내리래. 재민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떡할래? 무서우면 내리는 게. 아니야. 안 내릴 거야. 하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어. 할아버지 기억하는 사람도 나타났어.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 그날 밤 하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 차였어요.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겁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하림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림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협박 전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림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림 씨 경고했죠. 영상 아직 안 내렸던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하림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낼 테니 잘 받으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림이 받지 않자 문 앞에 던져놓고 갔어요. 하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법률 용어가 빼곡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아, 내용 증명 왔어. 5천만 원 배상하래.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림아, 이거 진짜 위험해. 라인엑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떡하지? 하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림은 하동규를 찾아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여주려다가 멈췄어요. 할아버지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동규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하림이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동규가 받아 읽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또. 하동규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구겨졌어요. 하림아, 그만둬. 내가 다칠까봐. 할아버지, 이미 난 망가진 사람이야. 근데 너까지 그러면 안 돼. 하동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림이 하동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와서 멈추면 할아버지는 또 지워져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끝까지 갈래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하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림 씨? 저 김준호입니다. 하림이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을 남긴 그 제자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선생님 계신가요? 직접 뵙고 싶은데요. 하림이 하동규를 바라봤습니다.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김준호가 하동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빛 도는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하동규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동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야 많이 늙었구나. 선생님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준호가 먼저 다가가 하동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찾고 찾았는데. 미안하다. 숨어 살았지. 세 사람은 좁은 방에 앉았습니다. 김준호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배우던 노트예요. 지금까지 간직했어요. 하동규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치자 자신의 글씨가 보였어요. 20년 전에 써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전 지금 기술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요. 선생님께 배운 거 다 써먹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내시다니. 김준호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하림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허 도용, 동생의 죽음, 그리고 라인엑스의 압박까지요. 김준호는 말없이 듣다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김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90년대 연구실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요. 당시 실험 기록이랑 일지요. 선생님 이름이 적힌 거예요. 하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증거는 증거니까요. 하동규가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준호가 중국집 음식을 시켰어요. 좁은 방 안에 짜장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세요. 김준호가 하동규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동규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먹으니까 좋네. 하림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림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검은 차가 따라왔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하림이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속도를 높였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림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뒤쫓던 사람은 멈췄습니다. 하림은 한참을 편의점에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림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한 일이면 그만둬. 엄마 걱정돼. 하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하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2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500개가 넘었습니다.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증거 없으면 그냥 루머 아닌가? 라인엑스가 이런 회사였어? 돈 뜯으려는 거 아냐? 하림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그만두세요. 당신 어머니까지 다칠 수 있어요. 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하림을 짓눌렀어요. 하림 혼자 다치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는 안 됐어요. 하림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하림은 하동규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하림을 바라봤거든요. 그 눈빛이 하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하동규에게 향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하림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댁 다녀올게요. 또 그 노인네한테 가니? 하림아, 엄마는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하림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하동규의 집에 도착하자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하동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 하동규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까만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방을 다시 보고 있었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하림이 가방 옆에 앉았습니다. 하동규가 가방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노트와 설계도를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법정에서 이기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하동규의 손이 가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동규가 가방 안쪽을 더듬었어요. 천으로 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중 지퍼 안쪽에 또 다른 주머니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동규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입구가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하동규가 가위를 가져왔어요. 천천히 실을 끊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였어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형에게. 하동수. 하동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수가. 하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동규가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열어볼까요?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이었어요.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하림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형,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첫 문장부터 하림의 숨이 막혔습니다. 하동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고윤재가 나를 불렀어. 특허 등록 축하한다고 술 한잔 하자고. 난 형이 성공한 게 너무 기뻐서 따라갔어.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말했어. 형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만 넣겠다고. 난 화가 났어. 싸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
이미 다 끝났다고. 하동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협박했어. 너희 형 인생 끝장내겠다고. 연구실에 불 지르겠다고. 하림이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형, 나는 형이 다칠까봐 무서워.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 몰래 녹음도 했고 문서도 복사했어. 이 편지랑 함께 가방에 넣어둘게. 하동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림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더 흔들렸어요. 급하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형, 오늘 고윤재가 또 나를 불렀어. 만나자고. 나는 가지 않으려 했는데 협박 전화가 왔어. 형을 해치겠다고. 하림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나는 가야 할 것 같아. 형을 지켜야 하니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를 찾아줘. 그리고 형만은 꼭 살아남아. 제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형, 사랑해. 동수가. 하림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동규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동수야. 하동규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간 숨겨뒀던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하림도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동규가 편지를 꼭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내가 몰랐어. 동수가 날 지키려고 내가 몰랐다고. 하동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림이 하동규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동수 형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형이 뭔데 동생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동규가 주저앉았습니다. 하림이 옆에 앉아 함께 있어줬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동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하림아, 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 동수가 뭘 원했는지. 하동규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수는 내가 살아남길 원했어. 그냥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남길 원한 거야.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동규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됐다. 이 편지가 있으면 돼. 동수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하림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영상으로 남겨요. 편지 내용이랑 할아버지 이야기요.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하동규가 편지를 들고 차분하게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죠.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림이 영상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공개할까요? 하동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동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림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재민이 도와줬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하림이 업로드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상 올리면 후회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림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4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영상을 올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어요. 조회수가 500을 넘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조회수가 3000이 됐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사건이다. 편지 내용 소름 돋는다. 라인X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조회수가 만을 넘었습니다. 아침 7시 하림이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5만 조회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댓글이 2,000개를 넘었습니다.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림아, 대박 났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 하림이 검색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5번째에 하동규 발명가가 올라 있었어요. 8번째에는 라인X 특허 도용이 있었습니다. 하림은 서둘러 하동규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하동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상이 대박 났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하림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야. 기뻐. 근데 뭐랄까,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어. 하동규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 예보가 있다고 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림의 휴대전화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하동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하림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동규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하림이 하동규를 찾아갔어요. 김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김준호가 치킨을 사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치킨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언론사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대요. 하림이 말했습니다. 하동규가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됐어. 네. 영상으로 다 말했잖아. 더 할 말은 없어. 하동규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담담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김준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준호야. 하동규가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웠어. 정말로. 김준호가 나간 후 하림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동규가 불렀어요. 하림아, 잠깐만. 네. 너도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못했을 거야. 하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작별 인사 같은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하동규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한방눈이었습니다. 하림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할아버지, 눈 와요. 그러네. 예쁘다. 하동규가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하림아. 네.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하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 후회 없이. 하림이 하동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요. 나는 이미 다 살았어.
이제 됐어. 하림이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집 앞 골목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림은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5천 개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준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림 씨 지금 선생님 댁으로 와줄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이. 김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림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눈은 밤새 쌓여 길이 미끄러웠어요. 넘어질 뻔하면서도 하림은 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동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김준호가 방 안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림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동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어요. 할아버지. 하림이 다가갔습니다. 하동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동규는 대답이 없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림이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동수 만나러 간다. 고맙다. 하동규. 하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왜 말도 안 하고. 하림이 하동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김준호도 다가와 하동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확인했어요. 자연사였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하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동규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림이 까만 가방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준호가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쌓였어요. 하림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았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전 계속할게요. 끝까지요. 하림의 속삭임이 눈발에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하림과 김준호, 그리고 옛날 제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동규를 진심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영정 사진 속 하동규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림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김준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하림도 함께 절했어요. 까만 가방을 옆에 두고요. 사흘 뒤였습니다. 하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하림 씨? 저는 KBC 뉴스 기자 박민수입니다. 하림이 긴장했습니다. 또 협박인가 싶었어요. 하동규 선생님 사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뉴스에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친 발명가의 삶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림이 인터뷰했고 김준호도 증언했습니다. 하동규의 영상도 일부 공개됐죠.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하동규가 올랐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허 도용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라인엑스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하동규 선생님 명예 회복해야 합니다. 사흘 뒤 특허청에서 발표했습니다. 90년대 특허권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한다고요.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하동수의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어요. 라인엑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고윤재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어요. 뉴스에서 그가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림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허청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90년대 등록된 특허 중 일부가 하동규의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동규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복원됐죠. 국가에서 명예회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림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하동규 선생님께 추서로 훈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족분이 대신 받으시면 됩니다. 하림은 김준호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조촉한 행사였어요. 하림이 하동규를 대신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동규 선생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울렸습니다. 하림은 훈장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당당해지셨어요. 그날 저녁 하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였어요. 하동규 선생님의 마지막 설계도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하림이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하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하림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재단에서였어요. 하동규 선생님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하림 씨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공대 진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학비 전액 지원됩니다. 하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김준호도 움직였습니다. 옛날 제자들과 함께 하동규 기념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공대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회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도와야죠. 김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하림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과였어요. 입학 전날 하림은 하동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촐한 묘였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명가 하동규, 꿈을 잃지 않은 사람. 하림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까만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저 내일 대학 가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공부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하림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하동규의 노트와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요. 하림이 새 노트 한 권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동규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은하림. 하림이 가방을 다시 메었습니다. 묵직했지만 따뜻했어요. 다음 날 하림은 가방을 메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가득했어요. 하림은 공가대학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높고 웅장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구나. 하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었습니다.
혹시 기계공학과세요? 저도 신입생이에요. 하림이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와, 그 가방 멋있다. 빈티지네요. 하림이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소중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새학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림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하동규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림도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보고 계세요. 전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요. 하림이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동규가 꿈꿨던 세상, 발명가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노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날아갔어요.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하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요.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발명가입니다. 하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저는 발명가예요. 하동규 선생님의 제자니까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하림은 열심히 필기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방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천재는 사라졌지만 발명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동규라는 이름을, 그의 꿈을, 그의 용기를요. 가방은 이제 다음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무게를, 그 의미를, 그 희망을 함께요.